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바이오 의학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다름 아닌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다. 3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불리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몸속 면역 세포와 유전자를 조절해 각종 질환을 고치는 기술로 제약 바이오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눈에 체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글로벌 시장 현황부터 연구 및 임상 실험 결과 등 산업 전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정확하게 CDA 산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 공유를 하고 또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CDMO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해마다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코로나 백신으로 이름을 알린 화이자와 노바티스, 모더나 등 전 세계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 시장을 놓칠세라 일찌감치 경쟁력 확보에 나선 기업이 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C기업. 2002년 설립 이후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등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미국 내에 바이럴 벡터를 생산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했다. 바이럴 벡터는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카티 세포 치료제 등 유전자 조작이 동반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다. 현재 바이럴 벡터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C기업이 이 분야의 기술을 선점할 경우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20년도에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2022년도는 수요가 공급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업체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많은 고객사와 수주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신속한 근시일 내에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경우 현지 유전자 치료제 회사와 CDMO 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현지 내에서 네트워크와 기술 노하우를 쌓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글로벌 CDMO 생산의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2030년 정도 되면 매출 1조가 되고 세계 탑5 CDMO가 회사로 도약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존의 AI 스피커 알렉사가 그 어떤 사람의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 한 1분짜리 음성만 넣어주면 알렉사가 그 할머니 목소리로 바뀝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을 보면서 야, 이걸 범죄에 악용할 수 있겠다. 요즘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할 당사자가 알고 있는 가족 목소리, 뭐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데 활동하는 사람이면 특히 목소리가 공개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목소리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켜서 그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거죠. 실제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면 아내 목소리로 해서 전화가 오는 거죠. 내가 납치됐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 돈을 넣으면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이미 발생을 했고 경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농담처럼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이 너무나 잘 발달해서 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진짜 가족 목소리를 낼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러니까 집안마다 하나의 암호를 하나씩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 집안의 암호를 확인하게 해서 암호를 대지 않거나 암호를 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면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간주를 하면 된다. 뭐 그렇게까지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의 목소리랑 비슷하게 내지는 같게 AI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AI 윤리 그러니까 개발자만 잘하면 되지. 개발자만 제대로 만들면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70년의 역사가 흐르고 보니까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요즘의 AI 윤리는 개발자, 이용자 구분하지 않고 다 알아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사실 일반 사람들은 딥페이크를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딥페이크 소스를 가져다가 내지는 툴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되게 우리나라의 그 K-팝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이 되게 음란 동영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본인들이 찍은 게 아니죠. 딥페이크, AI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원래의 포르노 동영상의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바꿔치기 한 건데 이게 바꿔치기 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진짜 똑같은 동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제 딥페이크 바로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딥누드라는 게 나왔어요. 딥누드는 뭐냐면 이것도 여성 상대로 하는 건데 일반 동영상 중에서 특정한 여성의 옷을 다 누드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에 악용을 하는 데 있어서 AI가 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엿본 겁니다. 아니 일단 이렇게 할인이가 좀 적극성을 좀 띠게 되고 네. 또 자신감을 좀 회복하게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뭐 일단 지금 너무너무 반가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스텝을 다음 스텝은 네. 분수와 소수의 이 연관성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짜 알토란 같은 놀이가 너무 많아서 진짜 이것만 모아서 진짜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카드들을 이용해서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하기 놀이를 해볼 거야. 자, 선생님이 분수 카드와 소수 카드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소수나 분수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선택했죠? 자, 읽어봐요. 0.3. 0.3이에요. 분수 중에 이 0.3과 똑같은 크기의 분수가 있어요. 자, 찾을 수 있나요? 찾았네. 찾았다. 오. 그러면 같은지를 어떻게 알지? 색종이로 보여줄래요? 10분의 3은 한 덩어리를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10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3개죠. 어쩜 저렇게 많이 예쁘게 하지? 그러면 이 색종이를 똑같이 10조각으로 만들어 보면 돼요. 반으로 똑같이 정교하게. 10조각을 직접 내보는 거죠? 분수를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신 네네. 스스로. 그렇죠. 10개. 똑같이 10개로 네, 잘 양쪽에 5개씩. 접었습니다. 자, 이제 직접 잘라보면서. 집중했어요. 여기에서 10분의 3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정답! 이번에는 0.3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0.3은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10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그래, 맞아. 0.1이 3개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똑같이 반으로 접고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색종이로 지금 0.3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것도 역할극인가요 혹시? 약간 말투가 몸에 배신 것 같은데요? 늘 역할극이신가요 혹시? 오늘은 여기 수다학 역할극이시고. 자, 0.3은 10개로 나눈 것 중에 몇 개? 3개. 맞았습니다.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0.1이죠. 0.1이 하나, 0.1이 둘, 그리고 셋.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파란색 색종이와 초록색 색종이의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똑같아요. 같아요. 직접 색종이로 오려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보고 네.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의 3과 0.3은 똑같은 거네요.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분수 카드랑 소수 카드를 이용해서 색종이로 표현해보고 또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분수 카드랑 소수 카드를 붙인 다음에 그만큼의 색종이를 오린 거를 붙여놓고 멋지게 문에다가 장식해놓고 수시로 보면 아하, 분수하고 소수하고 어떤 크기가 같은지 그리고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서울시 노원구 불암산과 수락산 사이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들과 건축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건축물 안전에 대한 강화된 법규 기준에 따라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점검 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오늘 점검할 곳은 주택과 인접한 콘크리트 구조물 옹벽입니다. 옹벽은 가파른 경사에서 일어나는 집안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인데요. 혹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옹벽 이외에도 해빙기나 우기에 낙석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담장, 급경사지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네, 이곳은 상계동에 위치해 있는 급경사지고요. 보시다시피 주변에 노후 건축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대진단 지금 점검 활동으로 이곳에 나왔고요. 이곳에서 전문가 점검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2011년) 폭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아파트를 덮쳤고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죠. 그 이후 산과 인접한 주거지역 안전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도 폭우가 내리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수죠. 예, 현재 3.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4. 여기가 조금 비틀어졌긴 했는데 이쪽 면이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급경사 바로 아래 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는 이 지역의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래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나 또는 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와서 변형이 있었는지 균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모여있는 연구원들. 전에 봤던 광학계와는 다른 처음 보는 장비인데요. 빛의 또 다른 변신을 모색하고 있는 연구팀이 낸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은 카메라 3대를 이용해서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어떤 형상들을 측정하고 거기 특성들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눈에 보이는 광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라는 영역들을 사용해서 적외선을 빨리 쐈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어떤 형상이 되어 있다라고 이런 형상과 구조들을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가시화시켜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적외선 빛으로 물체의 정보를 계측하는 건데요. 일상에 가까운 활용처로는 신체 사이즈 측정이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촬영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왼발과 오른발 각각의 길이와 너비, 발등 높이를 정확히 계산해줍니다. 신발 사이즈 또한 추천해주죠. 그럼 결국 이 PD님은 어떤 신발들이 또 추천될 수 있다는 건가요? 발등 둘레가 일반인들보다 좀 두꺼우신, 높으신 경향을 가지고 있으셔서 지금 기성 신발에서는 대략 한 270mm 정도 사이즈의 신발을 신으셨을 때 편안함을 느끼실 거라고 인공지능이 추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지금 270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맞는 신발을 신고 계신 겁니다. 기술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롭게 쓰이는 것. 이광은 박사가 강조하는 가치인데요. 이 기술도 그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고나 장애를 가진 분의 그런 발 형상들을 명확하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저도 이 사고가 나기 이전의 형태처럼 발의 모양을 예쁘게 또 신발을 예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적인 관점을 본다면 대단히 좋은, 즉 어느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나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나에게 맞는 형태의 신발을 추천받고 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처분 장소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방사성 폐기물. 이곳에선 어떻게 처분되는 걸까? 여기 보시는 방사성 폐기물에 18가지 검사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 검사 항목에 대해서 인수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방패물의 중량을 검사하고 외면의 이상을 확인하는 유관 검사. 그 외에도 여러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검사들을 거친다는데 우선 보시면 저쪽 위에 카메라가 있는데 저거 이제 유관 검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카메라를 통해서 드럼 외부에 부식이나 찌그러짐이 없는지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여기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측면과 윗면에 이제 선량률 측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의 표면 선량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8가지의 항목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 역시 7가지. 중량, 유관 검사를 거쳐 표면 방사선량률, X선, 표면 오염 검사, 드럼 핵종 분석, 그리고 압축 강도 검사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처분 적합성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는데 이렇게 철저한 검사를 통과한 폐기물들은 드디어 처분에 들어간다. 안전한 처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굴. 광활하고 깊은 동굴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 있다. 네, 여기는 사일로인데 방패물을 처분하는 장소입니다. 사일로는 해수면 아래 지하 80m에서 130m의 지점에 원통형 콘크리트 처분 시설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지하 깊은 곳에 처분되는 방사성 폐기물. 이를 보관하는 사일로는 원통형의 콘크리트 구조물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개당 16,000여 개의 방사성 폐기물 드럼을 처분할 수 있어 총 10만여 개까지 수용 가능하단다. 그렇게 사일로 안에 방사성 폐기물들이 모두 채워지고 나면 남은 과정은 단 하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일로 이제 바닥부터
폐기물을 다 쌓게 되면 이 빈 공간에 세석이라고 하는 돌 부스러기를로 다 채우고요. 하역 동굴이라고 부르는 이 동굴은 세멘트로 마감을 하고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는 다 막게 됩니다. 처분 장소 또한 3단계에 이르는 방벽 체계를 갖췄기에 인간 생활권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처분된다고. 1992년 8월 11일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됐다. 세계에서 22번째로 위성을 쏘아올린 국가로 등극하며 국내 우주 개발에 초석을 다지는 순간이었다. 우주 분야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 그 뒤에는 인생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 과학자 고 최순달 박사가 있었다. 1939년 대구. 오! 이거 신기하다. 순달아, 뭘 하니? 우린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 나가서 술래잡기 하자. 야, 애들아. 이걸 돌려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 방송이 나오잖아. 우리 이거 한번 뜯어볼래? 이거 술래잡기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밖에서 노는 것보다 기계장치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 최순달은 자연스럽게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는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서울대 전기공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졸업한 시점인 1954년은 한국전쟁 후 혼란의 시기. 결국 그는 당시 최소 생활비를 벌 수 있었던 야간학교 교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안 되겠어. 한국에선 도저히 살 방도가 없어. 그래,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는 수중에 있던 $530를 챙겨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결국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석사학위를,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최 박사는 미국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7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1976년 귀국해 국방 유도 무기 레이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1981년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무슨 일로? 정부에서 TDX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TDX요? TDX는 타임 디비전 익스체인지의 약자로, 쉽게 말해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과 나를 이어주는 교환 장치를 말하는데, 70년대 당시 급증하는 전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화망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연간 240억이면 개발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240억이요? 연구소 전체의 1년 예산이 24억 원이던 시절, 단일 과제에 무려 10배를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 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처벌받겠다는 각서까지도 쓸게요. 정부에 확신을 줘야 했던 최 박사는 각서까지 제출했는데, 연구원 일동은 신명을 바쳐 TDX 개발에 최선을 다하되 실패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계에서 유명한 일명 TDX 혈서였다. 그는 각서를 전달한 뒤 연구팀과 각고의 노력을 했고, 결국 3년 만에 TDX 개발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이 통신 강국이 되는 데 일조했다. 이동형 병원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프라는 번역 의료센터에서나 가능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대규모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응급의료에 중추적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 중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이곳에서 수술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컨테이너 형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실에서 볼 수 있는 기구들이나 침대, 무용 등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항온환습, 양압 이게 다 가능한 수술실입니다. 이동형 병원의 이러한 장점들은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장 이동을 위해 설계된 병원이지만 일반적인 종합병원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외형적 요소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하얀색 천이지만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이동형 병원은 50병상 규모로 이제 도입을 했고,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한 2, 3일 정도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피를 설치를 해서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을 좀 설치를 해서 환자들이 내부에 있어도 바깥 공기를 좀 마실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이동형 병원 설치와 운영 훈련을 시행하고요. 중앙 DMAT과 소방,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도 진행합니다. 오는 2022년 11월에는 의료 인력과 모의 환자를 투입하는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죠.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당시 이동형 병원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는데요. 거센 강풍으로 폴리클리닉이 파손돼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던 상황에 국립중앙의료원 이동형 병원이 출동해 의료 활동을 지원하고 패럴림픽 대회에서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초기에 창궐했을 때 사실 중환자실이 이제 특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이동병원 세팅 중에 일부가 대구 경북으로 이동이 돼서 현장에서 사실 한 1년 가까이 활용이 돼서 굉장히 유용하게 역할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큰 재난에서 외상 중심의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초기 대응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잘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좀 확대가 더 될 수 있는 여지는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디든 달려간 이동형 병원. 국가 재난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길 기대합니다.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